지금 중국이 79년에 중국하고 97년에 한국하고 좀 닮았어요. 여기서 우리 97년 외환위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전두환입니다. 이 대머리가 이제, 우리 국민을 짓밟고 이제 다시 박정희가 죽고 나서 더 독한 놈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광주 시민 때려 죽인 거 하고, 대외적으로 한 거. 레이건한테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걸 일단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왜? 독재자가 정통성이 없잖아요. 쿠데타 오브 쿠데타이기 때문에 전두환은 전통성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명박근혜는, 박근혜 때는 대선 개입이 좀 있었다 치고, 이명박 때는 그냥 대선 개입이랄 게 별로 없었죠. 그냥 더블 스코어로 이긴 거니까. 정통성이 없을 때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박정희는 그때 뭘 했습니까? 일본한테 뭐 독립 축하금이니 뭐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이제 포항제천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일본한테 돈을 삥을 한번 뜯어보자 라고 해서 65년에 이게 독도 문제가 65년에 이때 청구권 요거 때문에 아직 위안부 때문에 그것도 문제잖아요. 돈 몇 푼 받고 그냥 앞으로 그냥 심하게 하겠다라고 한 게 그거였고, 그걸 보고 81년도에 일본한테 어떤 안보 분담금을 내라고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을 우리가 몸빵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안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보를 좀 이렇게 우리가 더 힘들게 하니 안보 분담금을 해서 돈 좀 꿔줘라. 이렇게 100억 달러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생깠어요. 근데 계속 이제 가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저 돈 못 받아가면 맞아 죽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80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내고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60억 달러만 주시면, 5년에 나눠서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이 은혜는 얻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꼬시고 있었는데, 박정희의 상관이었던 세지마 류조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한일 관계를 거의 이제 거강꾼 역할을 했는데, 그 양반이 야 그러지 말고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돼서 그 사이에 총리가 바뀌어요. 일본 총리가 바뀌어가지고 82년에 나카소네 내각이 들어설 때 세지마 류조가 가가지고 야 한국한테 돈 좀 빌려줘라 이렇게 해서 60억은 좀 너무하고 40억 달러 빌려주겠다 이렇게 된 건데, 때마침 그때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위기가 왔는데 돈 빌려주겠다는 합의증을 갖고 와가지고 보증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경제에 완전히 이제 묶여가는 거죠. 일본이 보증을 써줘가지고 몇 번을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때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만 모자라면 바로 외환위기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또 일본이 돈을 주기 전에 그때 이제 돈을 줄 것 같으니 돈 주면 이제 한국이 우리한테 뭐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때 갑자기 교과서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도 그냥 주기는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한국 침략을 자기들 교과서에서 한국 진출로 바꾸고, 그리고 3.1 운동을 3.1 폭동으로 바꿉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교과서 분쟁, 그걸 82년 1차 교과서 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83년에 줘요. 근데 한창 협상이 있었던 시기에 줄 것 같으니까 아예 한국이 아쉬워질 걸 알고 자기가 원하는 걸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 골치 아픈 문제, 교과서 문제도 좀 시작이 된 거. 돈 없으면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이런 몇 번에 80년대 이렇게 몇 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좀 지냈다는 거죠. 이제 일본 영향력에 들어가 있었고,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엮여 있다가, 그때 이 돈이 이제 노태우 정부까지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정권이 이제 YS로 바뀌죠. 그래도 YS는 제야 인사였고,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해야겠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당시에도 재벌의 독점이었잖아요. 재벌의 독점. 그래서 재벌들 힘을 좀 빼야 되겠다라고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금융실명제도 하고 막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회 날리고 하면서 또 더 했던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는 재벌들은 서로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순환 출자를 하고 있으니까 출자 총액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몇 번 못 물게 하는 거. 그 제한을 하고 그리고 계열사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계열사 A가 있어요. 그룹이 있고 A 그룹이 있고 A 계열사, B 계열사가 있으면 이걸 키우기 위해서 A 계열사가 얘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보증을 서줘요. 중소기업은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막 몸집 불리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미 있는 게 보증을 서주고 그러면 대출 싸게 땡겨와가지고 시장 독점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문어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해먹읍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에도 재벌이긴 그렇고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인텔도 대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대기업이고 구글 대기업이잖아요. 다 이건 테크 기업인데 엑스모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인텔에서 치약도 만들고 CPU도 만들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돈 된다 하는 건 다 하는 거야. 그 재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정리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정리된 게 LG 반도체가 현대 하이닉스로 가가지고 지금 LG전자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가 됐고 뭐 그런 업자는 있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럼 재벌들은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이거 김영삼이가 우리를 못하게 하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대우각성을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은행들한테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은행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나온 게 종금사입니다. 동양종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은행은 못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삼성은행은 없잖아. 현대은행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종금사를 만들어. 종금사를. 종합금융 해가지고 걔네들이 또 엄청 얘는 은행 아닌 은행이기 때문에 규제가 약해요. 그래서 마구잡이 대출을 하는 거예요. 마구잡이 대출을. 그래서 재벌들이 아예 더 좋아졌죠. 돈 빌리기가 더 좋아진 거예요,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이제 은행한테 줄을 대는 게 아니고 종금사는 자기 라인이니까 그냥 사건 것처럼 막 땡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금리 한 1% 더 준다고 하니까 또 서민들은 거기 와가지고 다 예금하고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종금사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아니 왜 우리는 왜 저런 거 못하게 해줘. 은행도 좀 하게 해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은행이 망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럼 은행도 하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은행도 결과적으로 하게 됐고 종금사 완전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재벌들이 미친 듯이 돈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마구 대출 받아가지고 막 지르자 그냥. 이런 상황일 때 그때 당시에 경기가 되게 좋을 거 아닙니까? 뭐 취직 완전 잘 되는 거지. 그때는 뭐 대학 나오면 그냥 쌍권총 타는 게 쌍권총 뭐 문제가 아닌 거죠. 일단 대학 나왔으면 그냥 웬만한 데는 그때는 인서울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냥 4년제냐 2년제냐 이거였잖아요. 4년제만 되면 웬만한 데 다 가니까. 왜? 기업들이 뭐 돈 빌려가지고 마구마구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AI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기는 완전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YS가 이제 나중에 되니까 좀 아들내미 뭐 비리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좀 그래서 한 게 그 조선 총독부 박살내고 약간 뭐 쇼긴 했죠. 하긴 했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우리가 선진국이 되자. 노태우 때 중진국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선진국이 되자고 해가지고 선진국의 계모임이 있잖아요. OECD라고. 거기에 들어가자. 그래서 세계화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영어로도 세계화였어요. 뭐 어이없는 거긴 했는데. 그래서 93년부터 엄청 작업을 해가지고 96년에 드디어 한국이 OECD의 턱걸이로 가입을 합니다. 이때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앵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냥 약간 간격의 차이는 그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오늘 경제 선진국 그룹 OECD에 거의 월드컵 우승 있을 때 같죠? 물론 OECD에 가입하려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언젠가는 가야만 할 게 이제 선진국의 기준에 우리 경제 모든 규격을 맞추는 일이 우리 해볼 만한 새로운 도전 목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파리 정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2년 경제개발에 나선 지 35년 만에 국제 무대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공인받았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늘 파리 본부에서 전체 이사회를 열어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OECD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오늘 이사회는 우리나라의 가입 신청을 마지막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모든 OECD 회원국들이 기본적으로 이 아저씨 아시죠? 나중에 한원 총재 되잖아요. 에서의 위상을 감안해서 우리를 김중수 한원 초청하기로 결정을 하여서 지금 이주열 만장일치로 총재 전 총재예요. 결정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젊었네. 오늘 OECD 가입 초청을 받음에 따라 이달 중으로 우리 정부와 OECD 간에 가입 협정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은 다음 달 국회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이곳 파리에 OECD 대표부를 발족시켜 정식 회원국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정보입니다. 네,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그 형식에 합당하게 우리의 실직 약간 조선중앙TV처럼 약간 경향돼 있는데 그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막 이제 선진국 OECD 들어갔다 뭐. 근데 지금 OECD 한 40개 되거든요. 한 38개인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거지 아니면 다 들어온다 뭐 이런 분위기로 보면 되는데 그래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냥 외국 나가서 뭘 하면 뭐 그때 뭐 싸이가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있어요, 뭐 갤럭시가 있어, 그냥 다 뭔가 피해의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거 근데 가입하는 건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가입하려면 선진국처럼 시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정부가 은행 규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고 환율에 개입하는 것도 별로 못하게 돼 있고 선진국이면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맡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럴 때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종금사하고 은행에서 재벌들이 지금 돈 빌려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갑자기 OECD 가입이 딱 터지니까 OECD가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이제 OECD 회원국이 돼가지고 뭐가 좋아졌냐면 외국에서 돈 빌리기가 좋아진 거예요. 이제 4대 보험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지만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고 우리도 투자 한번 해보자 개발도상국한테. 그때 당시 뭐 베트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지금도 개발도상국이지만 그래서 그때 금리가 제일 싼 데가 어딥니까? 일본이죠. 뭐 일본이 제일 먼저 박살이 났으니까 금리는. 그래서 일본에 가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베트남 펀드, 타이 펀드 이런 가입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예. 처음엔 좋았죠. 왜? 지금 동남아보다 그때 동남아는 더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일본에서 돈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파니까 우리나라 돈 때문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예. 그때 당시 베트남은 그때 시장도 하루에 2시간 열리고 그랬어요. 하루에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렇게 했어요. 우리처럼 계속 막 움직이는 게 아니야. 거래가 별로 없고 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베트남이 그 정도면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그래서 어느 은행이 이걸 가지고 대박을 쳤더라, 어느 종금이 이걸 가지고 대박을 쳤더라 하니까 또 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는 국내대로 막 대출이 엄청 나가고 은행은 은행대로 외국 돈 달러 빌려가지고 저기다가 찌르고 있는 상황에 97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조지 소로스하고 홍콩 중앙은행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심지어 중앙은행을 이겨버립니다. 조지 소로스가. 그래서 이제 그 금융시장이 한번 쾅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태국이나 이런 애들이 좀 바보가 돼버려요. 바트와 이런 게 박살이 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때만 해도 한국은 괜찮다 그랬다. 한국은 그래도 수출 주도니까 괜찮아.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괜찮았던 거예요. 있는 돈 다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대출에 투자했는데 걔네들이 박살 난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내가 1억 빌려가지고 투자했는데 지금 팔면 1,700이야. 근데 만기는 다 가고 있어요. 똥줄 타는 거죠. 그래서 제발 어떻게든 존버만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존버가 어디 싶습니까? 1년도 못 갑니다. 일본이 그때 이제 또 비리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장송이 감사를 받고 한번 크게 뒤집어져요. 일본도 91년부터 뭐 크게 떨어져가지고 사연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을 이제 다시 관리해야겠다. 우리 다시 버블 경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은행들 BIS 비율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이 가진 자산에 비해 대출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부실화되는
일본은 은행이 망하는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행이 나오지 않도록 너무 많이 대출하지 마라 라고 해서 대출 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전화합니다. 그 돈 좀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 망한 거죠. 돈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일본에 김영삼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그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그 은행들한테 잘 좀 얘기해가지고 한국에 대출 나간 건 좀 나중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 그때 대장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몸살이느라고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괜히 또 압력 넣었다고 또 잡혀갈까봐. 그래서 일본도 돈 떼기 싫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이 망하면 대출한 거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살리긴 살려야겠는데, 그래 어떡하나? 라고. 그래서 IMF 말고 AMF라고 있어요. 아시아 통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일본이 대다수겠죠. 당연히. 그때 뭐 중국은 뭐 나라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한테 이제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요거를 좀 급하게 돈을 좀 돌리게끔 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톡 튀어나와 가지고 안 돼라고, 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로렌스 서머스, 그러니까 지금 그 옐런 때 그 의장 후보기도 했어요. 로렌스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양반이 당시 미 재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도와주려고 한다는 걸 알고 미국이 못하게 한 게 이유가 뭡니까? 쟤네들 이대로 있으면 망하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 걔네들 딱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대출했던데 이런 식으로 자꾸 살려주면 건방져진다. 모럴 해저드가 있다. 그래서 부실화된 건 부실화하는 게 맞다 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화가 왔죠. 안 된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IMF로 간 겁니다. 일본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미국이 날려버린 거죠. 근데 미국은 정말 모럴 해저드 때문에 날렸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모럴 해저드라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 논리라면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나 이럴 때도 같은 이유로 대출을 해주면 안 됐는데 그때는 다 날려줬잖아요. 부채 삭감 헤어컷을 해줬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만 그랬냐? 그거죠. 그 달콤하니까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런데 모욕감을 주지 못해서 우리는 미국한테 모욕감을 못 줘요. 주면 사라질 거니까. 근데 근데 왜 그랬을까? 미국의 생각은 일본이 나서서 한국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미국 입김이 일단 줄어듭니다. 그렇죠. 전 세계 대장은 미국이지만 아시아 골목 대장은 일본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그래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대로 가면 지금 미국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방어했거든요. 방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이기 때문에 환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 말대로 다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못한다. 우리는 그냥 금융 서비스 없어도 되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수출해서 열심히 벌게요. 그냥 좀 이따가 할게요. 계속 미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OECD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좀 열었고, 근데 열면 안 될 때도 열어버린 거지 또. 그 상황에서 스텝이 꼬여가지고 국내도 부도가 나기 시작하죠. 국내가 부도 나니까.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왜? 종금사에서 대출받은 건 원화 대출이잖아요. 정 안 되면 한국은행이 나서서 막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은행들이 뭘 했다고? 단기 외채를 일본에서 끌어다가지고 날려먹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외환위기로 간 거예요. 재벌들도 돈이 있으면 차라리 환전해서 좀 도와줬을 텐데,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죽을 맛이고, 진짜 나라에 빨할 돈이 없는 거야, 진짜. 진짜 깨끗하게 망한 거야. 스텝이 제대로 꼬인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놔두면 얘들 골로 간다는 거. 근데 골로 가게 보냅니다. 왜? AMF, 아시아 개발은행, 뭐 이런 일본 주도가 들어가서 한국을 구제하면 한국은 또 안 열 거란 말이지. 그래서 확실하게 작사를 낸 다음에 IMF가 가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수술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IMF한테 500억 달러, 그 돈도 아닌 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 받겠다고 우리나라 시스템을 다 열어버린 거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열어요.
마치 우리나라는 늘 이런 식입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돼요. 변화가 너무 빨라.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선진국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내부 스텝이 꼬여가지고 잠깐 넘어졌는데 갑자기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막 그 중성화 수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근데 이게 꼭 한국한테 꼭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커져가고 있는 중국 영역까지 싹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 중국이 무역의 상당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시스템은 다 미국 거기 때문에 아직 한국은 미국 시스템에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걸 원했던 거죠. 한국까지, 한국이 그냥 단순 경제가 아니라 시스템까지 중국 영향까지 싹 들어가는 걸 미국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막은 거예요. 그냥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모럴 해저드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한 건데, 이게 97년의 한국의 모습인데요. 79년에 중국은 뭐였냐? 79년에 덩샤오핑이 일단 인민들이 문화대혁명으로 굶어 죽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6천만 명이 아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공산지구 나발이고 흑묘, 백묘 뭐 다 필요 없고 먹이 물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스템에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핑퐁 외교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수교가 되고, 지금 북한하고 비슷하죠. 그때 중공이었어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은 미국하고 전쟁하다가 휴전한 나라잖아요. 한국 전쟁에서. 근데 수교를 합니다. 종전선언이 된 거죠. 한국 전쟁은 된 거지만 북미 간은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중국하고 미국은 이제 전쟁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거죠. 네, 서로 이제 대사급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 대만 아예 제끼고 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일단은 돈을 먼저 벌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도 돈을 벌다가 자기 스텝에 꼬여가지고 넘어졌을 때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외과 수술을 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은 한국처럼은 안 돼요. 일단 외환보유고가 많아요. 한국 때 외환보유고 많았으면 외환위기가 외환이 없다는 건데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단기 외채가 없어요. 대출은 많은데 다 뭐 15년 분할 상환 막 이래요. 현금 서비스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장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일본도 그랬잖아요. 85년도 플라자베에 가가지고 없는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플라자베를 한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다음은 중국이에요. 다음은 중국. 그래서 무역전쟁 뭐 이런 거 가지고 분위기를 중국이 그냥 지금 이 모든 문제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막 언론 플레이를 한 다음에 중국한테 뭔가 합의를 하면 또 미국이 양보하는 듯한 그림을 그리면서 중국의 자본시장을 미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까지 열심히 돈 벌었잖아요. 그게 다 미국 자본에 흡수되는 겁니다. 왜? 은행이나 IB 다 미국 걸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북경오리 아시죠? 그 껍질이 많아야 바삭하니까 가둬놓고 계속 먹이잖아요. 그게 예뻐서 먹이는 겁니까?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많이 키웠죠. 이제 한 번은 이제 잡아먹을 때가 된 거예요. 완전히 잡아먹으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껍질 한번 벗겨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어쨌든 공장이니까 공장은 놔두고 지금 미국이 지금 와서 공장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 열어라. 돈 그 집에 금고에 있으면 뭐하니? 뭐 내가 굴려줄게. 요거 아니에요. 요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그 무역 분쟁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11월까지는 계속 이걸 끌고 갈 거예요. 트럼프가 재미를 봤잖아요. 중국 때리고 북한 어르고 달랬더니 지지율 올라가고 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꼭 트럼프의 재선이나 뭐 선거 아니더라도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그 왕이 외교부장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할 역량이 아직 안 된다고 스스로도 인정을 했잖아요. 덩샤오핑이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덩샤오핑이 죽을 때 앞으로 100년간 미국한테 개기지 말라고 한 게 다 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본 게 있어서 그런 거고. 그 일본 그 진주만 공습할 때도 그 해군 참모총장이 절대 반대했다가 6개월 안에 이기면은 승산 있다. 6개월 안에 해결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거든. 미국을 봤거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근데 6개월 안에 그냥 미국 본토를 아니고 그냥 여기만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냉정한 건 냉정해야죠. 중국은 덩치만 커졌어요. 돈 많은 졸부지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은 멀었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까봐 미국이 중국이 앞으로 하려는 첨단 사업을 콕콕 찍어서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앞으로 다이소나 열심히 하라 뭐 이런 약간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중국은 그 와중에서 근데 일본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죠. 지켜보고 자 그러면 이제 국제정책 얘기를 뭐 한 시간 넘게 떠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투자자니까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딱 하나만 보라고 할 때. 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과의 싸움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봐야 될 때 어떤 거를 봐야 되겠느냐. 특히 우리 같이 이머징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달러죠, 달러. 달러입니다. 작년 4월이 코스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때 분위기는 되게 험악했습니다. 뭐 참수 작전 어쩌고저쩌고 막 그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해 가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많이 올랐거든요. 왜겠습니까? 항공모함이 가서 김정은이 참수될 것 같아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3월 달에 연준이 뭔가를 알려주자. 시메트릭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물가가 2%를 조금 넘어도 잠깐 넘어가는 거 가지고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왜? 시메트릭은 대칭이잖아요. 인플레와 디플레를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고 약간 올라간다고 해서 뭐 올렸다 내렸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가가 좀 올라가서 2%를 확 넘으면 바로 금리를 착착 올려버리면 디플레가 오니까 그것도 똑같이 걱정을 하겠다라는 게 시메트릭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강의 때 그 회의록에서 시메트릭이 2번 나와서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이번에 5월달 FOMC 그 의사록이 나왔는데 시메트릭이 11번 나왔습니다. 못 알아들을까봐. 딱 정확히 11번이죠. 아니 2번도 아니고요. 11번 얘기였으면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연준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는데 시장이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메트릭이라는 단어를 2번 썼는데도 3% 넘어가니까 떨어지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해서 시메트릭을 11번 합니다. 11번. 이 정도면 이제 그냥 환청이 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금리 인상 올해 4번에 거의 대비가 돼 있거든요. 이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에요. 4번 이상. 6월 달에 올라가는 건 거의 100%인데 4번 정도 4번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면서 똑같이 올라갔잖아요. 시장은 이미 거기에 움직인 겁니다. 근데 연준에서 뭘 그렇게 겁을 먹고 난리냐. 난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시메트릭을 11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도 6월 정도 되면 금리 인상을 거의 예상이 돼서 금리 인상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좀 이렇게 좀 더 유화적인 발언을 하면 이제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고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예상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달에 11번 얘기했다. 6월 달에 갑자기 금리 인상하겠다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없을 거니까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중립금리. 중립금리는 쉽게 말해서 목표금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악재냐, 호재냐, 이걸 판단하려면, 지금 올라간 금리가 중립금리를 넘어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겁니다. 제가 늘 강의 때 설명드리는 게 성장과 금리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2%고 성장이 4% 나오면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장이 계속 예전처럼 확확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이 금리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목표금리입니다. 그 목표금리를 넘어가는 금리 인상은 악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부담스럽겠구나. 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목표 금리가 얼마죠? 3에서 2.75 정도 봅니다. 예. 기준금리 기준으로. 그러면 근데 이것도 예전에 비해 많이 내려왔죠. 예전에는 그래도 한 4% 정도까지는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4%하면 그냥 살아남을 회사가 없다 이런 거죠. 왜? 요즘은 이제 저성장, 전 세계가 중국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가능성 얘기하는데요. 중국이 이제 조금 있으면 고령화 문제 때문에 뭐 머리 아플걸요? 그럼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도 늙어가고 있어요. 중국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소황제, 뭐 산화제한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폐지에 지금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인구학자들은 완전 늦었다. 적어도 2010년 이전에 때려쳤어야지. 지금은 이제 추세를 돌릴 수가 없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나중에 인구 구조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딱 허리가 확 잘려요. 이것 때문에 큰 문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전무하죠. 사회보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싼 음식이 많다는 것 뿐이에요. 무료 급식은 없지만 무료에 가까운 급식들은 있는 거지. 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 5%대로 뭐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뭐 무디스 이런 데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러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중립금리도 내려갑니다. 쭉 내려와서 지금은 이게 레인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2.75에서 3 정도 봅니다. 그러면 지금 1.75잖아요. 4번 정도 남았네요. 4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1년에 한 3번에서 1년 반 정도는 더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은 주식을 많이 담는 게 맞고 중립금리를 넘어가면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다 팔고 채권 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니 조금 10% 20% 이렇게 늘려가면 되죠.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는 왜 하락장이 왔을 때 뭔가 현금이 있어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하락은 예리하게 올 거예요. 확 하락했다가 요즘에는 또 그 베트남 한참 잘 나가도 요즘 베트남 한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거든요. 그게 요즘엔요, 그 ETF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그 베트남에 투자하려면 참 할 방법이 없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ETF가 있으니까 베트남 ETF 사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갈 게 요렇게 올라가요. 근데 팔 때는 많이 들어가서 많이 팔 거 아닙니까? 또 요렇게 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기 쉬우니까 많이 먹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원유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원유 선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유 선물을 마지막에 그 매돌물 마감되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있다가 막 진짜 기름 받으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가 해결했어요, 결국에는. 증권사가 기름 받아오고 뭐 돈 팔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뭘로 합니까? 원유 선물로 하는 사람도 없죠. 선물을 베이스로 한 ETF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금에 투자하자고 했더니 진짜 종로에 가서 뒷금을 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 엄청난 그 유통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 간단하죠. 금 ETF 사면 되죠. 뭐 코덱스, 타이거, 뭐 회사별로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도 조금 시장이 좀 가격해졌다고 보면 돼요. 네, 가격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하락이 오면 예전에 이렇게 꺾일 게 좀 빨리 꺾이겠지. 근데 빨리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트남 같이 작은 나라가 꺾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미국 같은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은행이 바로 나서는 거지 또. 바로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서 또 급등도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착항할 것 같다는 느낌. 왜냐하면 양적 완화 처음 할 때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논쟁이 엄청 심했어요. 하다못해 유럽 중앙은행은 미국 중앙은행 보고 중앙은행도 아니라고 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식이 맞았다는 걸 전 세계가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꺾일 것 같으면 일단 찍고 보자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약이란 걸 알았으니까. 뭐 나중에 부작용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가장 약발이 좋은 게 이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락도 그냥 갚아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너무 재정정책을 빡세게 써가지고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이 4-5번 뭐 남아있는 기회가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착착착착 올리면 뭐 반년 만에도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금리까지 천천히 가는 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데 요거 좀 빨리 땡길까봐 이게 좀 걱정이다라는 거고, 요게 또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 원래는 6월 지나면 되게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되게 좋았어야 돼요. 왜? 달러가 지금 꺾이게 되면, 달러가 꺾이면 당연히 이머징한테는 보약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눌려있던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달러가 95까지 다시 튕겨 올라갔죠. 이게 명품을 많이 가진 나라인데 경제가 명품이 아닌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인데요. 제법 우리보다 잘 살고 큰 나라인데 정치는 우리보다 더 썩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명박근혜가 감옥이라도 갔죠. 여긴 베를루스코니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골치 아파요. 여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일단은 80일 넘게 장관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공석이어서 나라가 멈춰 있었어. 무정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내각이니까 그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에서 그 리더가 이제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내각 구성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면 이제 내각이 구성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한 정당이 지금 우리는 민주당이 지금 거의 이제 절반 정도 지지율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 도찐 객진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지, 유럽은 뭐 별의별 정당이 다 있거든요. 1인 정당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둘이 합치게 된 연정을 많이 합니다. 연정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총선에서도 그냥 짱먹은 당이 안 나와가지고 연정을 하니 못하니 막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어이없게 우리로 치면은 대한애국당하고 정의당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국자, 그러니까 뭐 자유당하고 정의당이 손을 잡아가지고 연정 정부가 성립된 겁니다. 극단적인 사람들끼리 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탈리아는 북부가 잘 살고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전부 다 이제 거의 이제 그 농사 짓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페라리니 이런 것도 다 위쪽이 있어요. 아래로 가면 다 관광밖에 없고, 그래서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같은 나라일까 싶을 정도로 차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동네에서 인기 좋은 정당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다 못 사는 동네에서 인기 좋은 정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정당이 만나가지고, 근데 총리를 세워야 되는데 홍준표를 세우냐 심상정을 세우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치는 한 번도 안 해보고 학교에만 있던 교수를 데려와가지고 그냥 허수아비를 세운 거예요. 나 총리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폰데입니다. 폰데가 아니고 콘데인데, 주세페 콘테라고 그냥 이제 공부만 하던 양반인데 불려 나와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 그 현장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당에서 그 어느 장관은 뭘 하고 한 걸 적어가지고 대통령한테 갔어요. 자, 이렇게 장관을 임명하쇼 라고 했던데 대통령이 꺼지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게 경제장관인데요. 경제장관의 그게 파올로 사보나라고 맨날 그 TV만 나오면은 이탈리아의 역사상 가장 큰 실수는 뭐 유로존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양반인데, 그 양반은 경제장관에 놓자고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다 나라 망한다. 우리가 지금 EU에서 튕겨 나가면 다 죽는다. 이런 사람이 경제장관 절대 안 되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생 교수님으로 이렇게 점잖은 지금 콘데가 너무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3일 만에 때려칩니다. 시발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 돼서 개판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럼 다른 사람을 이제 EU에서 있던 사람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요.
그 사람은 이태리 사람이 아니라 EU 사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 여기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유로화가 떨어져요. 유로화가 떨어지니까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죠. 달러가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오바이트 하죠.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탈리아는 진짜 EU를 탈퇴할까? 이거잖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일단 그리스나 뭐 이런 애들 그 잔챙이들이 아니고 일단 유로존에서는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입니다. 일단 영국 나가리 됐죠. 영국 원래 유로존도 아니었고 독일, 프랑스 다음 이탈리아예요. 독일, 프랑스 다음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뭐 그리스나 이런 뭐 포르투갈 이런 애들 튕겨 나가는 거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네, 급이 다르고 그리고 EU 전체에서도 네 번째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 다음이니까 만만치 않은데 일단 근데 정치는 우리나라 저리 가라 정도로 개판이라서 지금 이 두 양반이 이렇게 연정을 한 건데 하나는 이제 오송운동이고 이쪽이 왼쪽이 이제 오송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때는 이제 그냥 다 때려치자 다 꺼지자 뭐 이런 양반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극우파 정당 북부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북부의 우리로 치면 강남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이 둘이가 어떻게 친해진 것도 신기한데, 신기한데. 근데 성향이 비슷해요. 극자 붙은 사람들은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뭐만 하면 때려치자, 뭐 때려 부수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무디스나 이런 데서도 피오나래. 그 장관을 실제로 임명하면 그리스 이태리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왜냐하면 일단은 오송운동은 예전에는 EU 탈퇴였는데 이제는 당론에서 EU 탈퇴를 지웠어요. EU 탈퇴 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가 ECB에서 구제금융을 좀 받았잖아요. 요거 깎아달라는 것도 일단은 당론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니까 약간 이제 중도 좌파들이 합류를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제법 인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EU 탈퇴는 논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제 걔네들을 지우고 좀 현실적으로 다가온 게 이제 뭘 하냐면 연금을 이제 이탈리아가 좀 연금을 좀 많이 주다가 이제 연금을 좀 줄이자고 한 걸 요걸 폐지해달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한번 줘보자. 요런 것들을 이제 넣고 약간 EU 탈퇴보다 좀 현실적으로 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좀 좌석을 좀 얻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탈리아가 EU 탈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2014년에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근데 75%가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민투표 붙여도 브렉시트처럼 될 그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연금 개혁이라는 게 연금을 줄이는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데 연금을 계속 많이 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돈이 없어 재정 적자가 심각해서 재정 위기가 오니 요거를 줄이자고 한 거를 원상복귀시켜달라. 연금은 주기로 한 거 다 줘라. 그리고 기본소득 좀 깔아달라.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두 개가 다 정부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EU는 재밌는 게 2011년에 그 재정위기를 겪고 나가지고 재정적자 증가를 1년에 3%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3%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연금도 못 주고 기본소득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정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유로화가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잘 풀린다면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유로존은 3% 재정적자 베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통화정책은 ECB가 총괄하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재정을 동원해서 재정정책을 쓰고 중앙은행을 동원해가지고 통화정책을 쓰는데 유로존은 원래 통화정책이 없어요. ECB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건 재정정책뿐인데 재정정책이
그냥 한도에 차가지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쁘다 마나한 정부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피곤한데 독일이 이걸 우기는 거예요. 왜? 독일이 제일 돈이 많으니까 문제 생기면 독일이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 숨만 쉬고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숨만 쉬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청년 실업률 25% 막 넘어가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뭘 이렇게 부동산도 하고 해가지고 큰 부자가 돼야 되는데 못하니까 짜증나고 그래서 이유가 미운 거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을 뒤집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양극단이 뜨는 겁니다. 양극단이. 그래서 심지어 이 둘이가 연정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굉장히 웃깁니다. 유럽은 굉장히 웃겨요. 근데 원래대로라요. 이게 아니었다면, 그냥 유로존이 그냥 평탄했다면, 그냥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고,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하거든요. 일단 예정된 게. 그러면 중단하든지 줄이든지 아니면 오히려 긴축을 가든지는 미리 언지를 좀 합니다. 근데 ECB는 보통 3개월 전에 힌트를 줘요. 통상적으로. 근데 9월에 끝나니까 6월 달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지금 최고 좋은 그림은 뭐냐면 오늘 제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약간 이게 모서리에 발가락 찍은 느낌인데 이탈리아 때문에 원래대로 그림은 달러가 6월달 FOMC 기준으로 약세로 가고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긴축은 아니더라도 양적 완화의 축소라든지 뭐 아니면 중단 이런 게 나와서 지금 유로화가 너무 낮아진 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더 내려가겠죠. 그럼 이머지는 만만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3분기 때 한번 쭉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모멘텀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12월에 통 크게 그냥 종료선언을 그냥 트위터로 해버린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아직 사라진 건 아닌데, 우리나라 환율은 크게 두 개입니다. 원화 선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역외 원화가 있고, 우리나라 역내게 있는데, 그 두 개가 다르거든요. 장 끝나면 역외를 NDF라고 하는데, NDF 환율이 지금 우리 환율보다 낮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역외에서는 우리나라 밖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를 더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더 비싸게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래는 3분기 때 아름다웠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것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니까 유로화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달러가 98면 95로 확 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이트를 한 겁니다. 오바이트를 한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이거 근데 이탈리아는 이 참 예쁜 나라고 참 재밌는 나라인데 어쩌다 이래 됐는지 교양을 한번 넓혀간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이탈리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의 GDP 순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꽤 잘 사는 선두그룹 중에 하나죠. 4등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허당이라 그러죠. 빚은 제일 많아요. 한 1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외 부채고, 자기 나라 안에 도메스틱한 부채는 또 장난 아니에요. 그리스는 이미 망한 나라니까 제껴놓고요. 개판이, 이태리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외화 부채도 많고, 국내 부채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부채도 많고 안에 가게 뭐 이런 것도 지금 대부분 다 빚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냥 껍데기는 다 이제 뭐 루이비통 같은 거 루이비통 프랑스 거구나. 이태리 건 뭐가 있죠? 아무튼 뭐 명품 타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빚이더라 이거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빚쟁이가 됐는지 보면 70년대에서 80년대 때 최근에 는 게 아니고 요때 70년대 80년대 깔끔하게 냅니다. 뭐 거의 30%에 합해 4배가 늘어버려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퍼주기 아니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돈 아니라고 마구 쓰는 거 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어디다가 썼냐 했더니 그때는 그 사회당 있고 기독민주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연정을 했는데 좌파 정부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제 하다 인기가 떨어지면 무슨 짓을 잘합니까? 막 뿌리죠. 연금을 많이 줄게. 그러면 돈 준다고 하면 인기가 올라가잖아. 예, 이해되죠? 그래서 연금을 계속 늘렸어. 그러니까 이제 연금은 다 나라 입장에서는 줘야 될 빚이잖아요. 빚이 깔끔하게 늘어납니다. 쫙쫙 늘어나요. 근데 이래 돼서 망할 것 같잖아. 그리고 이제 한 3번 정도 정권이 3번이 다 이쪽이었거든요. 좌파였거든요. 근데 우파로 넘어갔는데 우파도 뭐 딱히 대단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연금을 더 이상 주진 않았는데 줄이지도 못해요 또. 이 상태로 그냥 쭉 오다가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는 이것 때문에 최고의 문제가 되는 게 이탈리아의 그 정부의 최고 문제는 이 늘어난 빚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연금을 줄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이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연금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다가 100만원씩 받는 분들 절반씩 드릴게요 라면 표가 박살날 거 아닙니까? 어느 정치인이 그걸 하겠어요. 더 늘려가지고 일단 자기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질러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거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부터는 거의 이제 정부가 추가적인 뭔가를 안 합니다. 그냥 아예 그냥. 더 이상 이제 재정정책을 했다가는 뭐 재정정책이라는 게 꼭 연금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인프라도 깔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연금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안 합니다. 그러면 원래 부자들이 상관없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연금 받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청년들이 박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그 남북의 차이가 극심해지고 그리고 세대 간 차이가 극심해져가지고 이제 분노가 차오르는데 이걸 누가 나서겠냐. 이 연금을 줄여야 되는데 연금만 줄이면 되거든요. 요거. 근데 이걸 누가 하겠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달 거잖아. 그래서 차라리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부가 못하면 정부 위에 정부를 만들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탈리아의 정치권이 해결을 못하면 유로존에 들어가서 유로존에 맞추면 되잖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유로존 들어가는데 유로화를 출범시키고 하는데 엄청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르마노 프로디라고 해가지고 이태리 전 총재고요. 그리고 EU의 집행위원장이었고 여기가 이제 마리오 폰테, 마리오 폰티 그 전 총리인데 이 양반은 그냥 EU에서 그냥 내리꽂은 사람이에요. 그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다가 보낸 관료 같은. 그러니까 이탈리아 생각은 안 하고 EU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 중에서 지금 제일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사람은. 22 총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연금의 문제,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EU 안에 들어가서 유로화로 통일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새로운 법률이 생기면 그때 강력하게 제재를 해가지고 이 정부 부채를 해결하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공무원다운 관료주의적 생각인 거지. 그래서 제 왼쪽에 프로디 같은 사람은 유로화가 출범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유로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정책 법률을 강제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언젠간 위기가 있을 것이고 그럼 새로운 법률이 생길 겁니다.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왜 유로화를 선택했는지. 지금 우리의 정치권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유로화에 들어가면 유로화에서 새로운 룰이 있을 것이고 근데 무슨 어떤 위기가 생기면 강력한 이제 규제 법안이 나올 거니까 우린 거기 맞춰서 조지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해결이 안 됐죠. 해결이 안. 이것도 상당히 그럴싸한데요. 근데 EU 입장에서는 이탈리아를 생각하겠습니까? EU 전체를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입김이 독일이 세겠습니까? 이태리가 세겠습니까? 당연히 독일이 세죠. 그냥 EU에 들어가서 유로존에 딱 되고 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프로디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위기가 왔어요. 2011년 위기가 쾅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정리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아예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허리띠 졸라매 이거잖아요. 해결은 안 되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권한도 없어졌어. 중앙은행이 없어졌잖아. ECB가 다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관료들은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약간 왜 우리 박근혜 때 검찰이나 이런 게 출장 와가지고 청와대 편들어주면 더 좋은데 승진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문제가 많으니까 뭐 그리스야 뭐 규모라도 작지만 큰 나라 중에 제일 골병인 게 이탈리아니까 EU 집행부에서 저거 해결하라고 그냥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표만 보고 빚이 너무 많네 돈 쓰지 마 삭감 그냥 무조건 긴축이에요. 그래도 뭔가 사업을 좀 해야 되는 거 하면 이거 3% 넘어가면 안 돼 삭감 그러니까 경제가 얼어붙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세금도 별로 안 거쳐가지고 뭐 적자 주지도 않아요. 해결은 안 돼. 그리고 연금개혁은 또 ECB가 해줄 게 아니잖아요. 연금개혁은 자기 나라 안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는 더 개판이 됐어 이제.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극우 국자들이 막 해서 지금 완전 개판 5분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하게 반도 국가인데 참 뭐 사연이 많습니다. 사연이 많아서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뭐 이태리 사람인데 EU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이태리에서 장관 좀 하면서 뭐 그냥 이태리를 쥐어짜고 EU가 좋아할 만한 정책을 쓰고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EU 행정부에 더 좋은 일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에서 일하다가 막 졸라게 막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사람들 졸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EU 외교부 수석이 됐어요. 짱 먹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더 여기서는 그냥 얘네들 조지면 나야 앞길이 열린다는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국민들은 또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이것들은 무슨 점령군도 아니고, 우리 생각은 없고 전부 다 브뤼셀에 있는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고 독일 말만 들을 줄 알았지 우리는 신경도 안 써주고 뭘 한다면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다 EU 탈퇴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약간 얘기가 나왔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태리 망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된 지 되게 오래인데 안 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지 거의 30-40년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몇십 년 됐지만 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골치 아픈 사연이 있다. 각 나라마다 가면 예쁘지만 뜯어보면 참 사연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교훈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태리가 지금 참 브라질하고 닮아 있어요. 브라질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도 연금 개혁 때문에 뭐 쥐어뜯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극우가 집권을 하면 양극화가 극심해집니다. 근데 극좌가 집권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라 재정이 파탄납니다. 왜? 극우들은 자기들끼리만 기득권 해가지고 다 헤쳐먹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그 사람들은 삐까뻔쩍해지는 거고 좌파들은 딴 거 없어요. 뭐 그냥 나는 민생을 챙긴다 해가지고 연금 그냥 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뒷감당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인기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막 빈민들의 아버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브라질은요. 또 거기는 또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여자들이 완전 좋아요. 여성 연금이 있어요. 연금이 그냥 나이만 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48만 되면 갑자기 연금이 나옵니다. 다른 연금도 주고 여자 연금도 줘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국민연금 양쪽에서 서로 받다가 한 명이 죽으면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두 개를 다 온전히 못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이제 젊은 여자가 그냥 그냥 혼인신고를 하는 거야. 그냥 좀 놀아주다가 죽는 거야, 할아버지가. 더 빨리 죽겠지. 그러면 연금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거를 이제 허니 베이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브라질에서는 그게 재테크입니다. 그냥 그 동네 어르신하고 좀 놀아주고 그냥
이 양반이야 뭐 곧 죽을 거니까 혼인신고 해놓고 연금만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48을 되면 또 타는 거야. 그럼 일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다 삼바 춤이나 추고 있는 거죠. 절로 춤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떻게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야 이대로 가면 폭망이다. 좀 줄이자라고 했더니 줄인다고 하면 또 처음부터 안 준 것도 아니고 줬다가 뺏으면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는 표에다가 표지는 낙선 운동 하겠다고 또 난리가 나고 뭐 데모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냥 뭐 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찬성 이렇게 나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태리도 그렇죠 지금. 이건 이게 그냥 좌파가 아니고 극좌들이 포퓰리즘으로 잘못 빠지면 나라가 망하는 케이스가 이건데 그럼 우리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워낙 안 주니까. 이게 중도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중도를 처음 해보려고 했던 게 뭐 노무현 대통령도 왼쪽 오른쪽에서 다 욕을 먹었잖아요. 그때 뭐 FTA 하고 뭐 하느라고 또 한겨레하고는 또 얼마나 또 씹어져 있으면 저 정도 씹는 거에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언론들이 뭐 그렇게 왜 그렇게 아니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좌파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요. 우파들은 헤쳐먹으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뭔가를 좀 하기가 좀 힘든데, 근데 이제 극자 붙은 것들은 다 똑같더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자, 그러면 이태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이 문제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처럼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은 돈을 파운드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거든요. 지금 양극화가 심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모든 부가 유로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튀어나간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특히 이제 돈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로존 탈퇴 반대가 75%나 나왔던 것도 그런 건데 차라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탈리아에서 세게 그 3% 제한 있잖아요. 한도를 좀 푸는 걸로 세게 얘기를 하고 지금 프랑스도 해보니까 옛날에는 메르켈이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메르켈이 한마디 하면 조용히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메르켈이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사기에 들어오니까 뭐 이제 이상한 애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 뭐 규력적인 뭐 어떻게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힘이 많이 빠졌는데 프랑스도 해보니까 3%는 너무 타이트하다. 차라리 그거 생각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빚을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간단해서 왜? 빚 때문에 망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돈을 모을 때요. 돈을 아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아껴야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안 됩니다. 돈은 더 벌어서 버는 거지 아끼면 안 돼요. 돈을 아끼는 건 돈 버느라 바빠서 돈을 못 쓰게 돼서 결과적으로 아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쟁이들이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끼는 것밖에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벌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만큼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부채가 문제가 돼가지고 한번 빚 때문에 고생을 하고 나니까 다시는 빚을 안 내는. 제 친구 어머니가 일수해가지고 돈 많이 버셨다는 분 아시잖아요. 자동차 할부도 안 해요. 이자가 무서운지 잘 아니까. 근데 나라는 5%를 적자를 봐서 경제를 일으켜서 GDP 성장률 5% 끌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돈은 질러서 버는 거거든요. 질러서 버는 거예요. 근데 지르지를 못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특히 청년들이 이미 하는 사람이야 그냥 버티면 그만인데 새로이 진입하는 사람들은 뭔가 새살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차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요즘에 이제 프랑스도 재정 적자 확대하는 걸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돈 많은 나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사고 나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돈이 나갈 거니까. 독일이 제일 싫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은 브렉시트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메르켈 할멈은 이제 힘이 빠졌어. 그리고 이탈리아에 선출했다고 난리가 났고 프랑스도 은근슬쩍 이탈리아하고 팔짱을 끼고 있어요. 잘만 하면 이 룰이 깨질 수도 있다. 하나
뭐 책 하나 손에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폴 그루먼의 그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뭐 좋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워낙 저서가 많아요. 웬만한 사람 책 읽는 속도보다 이 사람 책 쓰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벌써 한 40권 정도 넘게 내가지고 뭐 글 쓰는 귀신 같아요. 뭐 대단한데 따라서 읽는 것도 박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팔렸던 게 이제 그때 한창 불황이 심할 때 그때 나온 책인데 그 중에 좀 지나서 뭐 의미 없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만 거기서 좀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얘기가 좀 몇 번 나와요. 우리나라 IMF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건 항복은 오바를 했어야 됐다. 어쩔 수가 없었다. 외국인은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도 있고 맞는 얘기죠. 그리고 신흥국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챕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나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뭐 얼마 전에 베트남이든 뭐 아니면 한때 중국, 인도처럼 이제 성장성이 기대되는 신흥국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달러나 이제 선진국 자금들이 막 유입이 됩니다. 펀드든 ETF든 타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성장성이 좀 꺾이고 팬더멘트가 구려졌어요.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은 중국이 좋지, 인도가 좋지 하면서 계속 넣는다는 거예요. 관성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선진국이 긴축을 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가 한번 계좌를 열어보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개판이야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펀더멘털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안 좋아져 있어. 야 그럼 철수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철수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계좌를 열어본 거죠. 생각보다 별로네. 그럼 왕창 빠져가지고 망한다는 얘기예요. 뭐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신흥국이 그런 상황이냐, 관성적으로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냐, 라고 봤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펀더멘털이 훼손되진 않았어요. 이머징이 장사를 잘하려면 선진국들이 많이 사줘야 되잖아요. 선진국 수요 살아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03 나왔어요. 100을 넘었다는 건 앞으로 돈을 더 쓰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경기가 좋아서 내가 앞으로 더 벌 거니까 더 많이 쓸 거다. 심지어 버는 거 이상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간 소비가 지금 신흥국의 펀더멘털을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원인에는 뭐냐면 물가가 좀 오르는 것도 있고 물가가 오르니까 좀 미리 좀 사는 경향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미국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쓰는 겁니다. 부의 효과죠. 근데 선진국 유럽도 지금 미들 코스트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아니고 중간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저축을 별로 안 해도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많이 사주고 있어서 현재는 신흥국의 펀더멘털이 훼손되는데 관성적으로 돈을 넣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이탈리아 10년 금리입니다. 날라갔죠. 품어버렸습니다. 딱 2배 됐어요. 여기 뭐 1.7이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3.2까지 치솟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왜요? 이탈리아가 앞으로 재정 적자를 낼 것 같으니까 이탈리아에 대한 그 국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이탈리아에서 자금이 빠져서 안전한 독일로 넘어가든 미국으로 넘어가든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데 자 이제 날씨 좋은 나라들이 참 문제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스페인도 약간 노이즈가 꼈고 그래서 지금 유로존의 딱 중요한 시기 때 노이즈가 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요거 근데 이것 때문에 에너지를 응축하다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이번 6월달은 참 볼 게 많습니다. 이탈리아 이슈도 있고 그리고 북미 회담 심지어 월드컵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까먹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6월달에는 참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는 오늘의 멘트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란 책이 있어요. 요즘 트럼프가 잘 나가는 교보문고에 가면 옛날 책인데도 비닐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살 거면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자기 책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서 뭐는 좋은 평판은 나쁜 평판보다는 낫다. 그러나 나쁜 평판은 때때로 평편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낫다. 간략하게 말하면 논란은 장사가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 뭐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기사가 아니면 다 좋은 거다. 뭐 이런 거.
기왕이면 좋은 평판이 좋고 하지만 나쁜 평판이라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 평판 자체로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평판이 좀 나쁘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점잖고 주변에서도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막 협상을 할 때 5만 원인데 막 아까처럼 5천 원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쟤는 또라이야라고 생각하니까 또라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원래 난 또라이였는데 얘들도 날 또라이로 생각하고 나는 그냥 싸게 사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논란은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쓰는 거.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내고 쳐가지고 싸게 자기 걸로 만드는 데는 거의 귀신이다. 근데 뜻밖에도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참 인생은, 참 세상은 알 수 없는 거고, 트럼프의 객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눈 껌뻑껌뻑의 신공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김정은도 저도 김정은도 살도 좀 빼고 좋은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걸 하고 오늘 되게 늦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